뒤에 마주할 절망의 크기도 더욱 깊고 어두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점심으로 간단히 누룽지를 끓여 먹고 마지막으로 무대 장치를 점검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평생을 아껴왔던 하얀 도자기 그릇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은수저는 며칠 전부터 미리 닦아놓아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그릇들 옆에는 마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나 볼 법한 낡고 찌그러진 양은 냄비 3개와 캠핑장에서나 쓸 법한 휴대용 가스버너 3개가 기괴한 모습으로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최고급과 최하급의 부조리한 조화. 그것이 바로 제가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너희는 겉으로는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최고로 대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처럼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부엌 찬장 문을 열어라면 박물관이 이상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저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함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덫을 놓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분했고 머리는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드디어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고요한 집안을 가르는 그 소리가 제게는 드디어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뜨개질거리를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확인했어요.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려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자애로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줄 것 같은 어머니의 미소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뒤인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했던 그대로의 모습이 저를 맞았습니다. 4시간의 운전으로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며느리 소지은의 얼굴은 아침부터 미용실에라도 다녀온 듯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두꺼운 화장으로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입에는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제가 처음 보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어요. 아마 오늘 이 돈을 받아 돌아가는 길에 백화점에 들를 생각까지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동석이는 제게 미안한 듯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누가 봐도 오는 길에 급하게 산 것이 분명한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롤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오는데 차가 좀 막혀서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예쁜 며느리. 어서 오너라. 세상에 이 먼 길을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길 막히는데 운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저는 할리우드 배우의 버금가는 연기력으로 그들을 반기며 안으로 들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니에요, 어머님.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개처럼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냄새, 잡채 냄새, 혹은 그 어떤 맛있는 음식 냄새라도 찾아내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지요. 하지만 집 안에는 제가 아침에 뿌려놓은 상쾌한 라벤더향 방향제 냄새 외에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미간이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향기도 좋고요. 그런데 저는 무슨 맛있는 냄새가 진동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애써 실망감을 감추며 말을 흐리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온다고 아침부터 대청소 좀 했지. 음식은 걱정 마라. 내가 손이 얼마나 빠른데. 금방 뚝딱 차려줄 테니 일단 거기 앉아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숨 좀 돌리렴.
저는 그들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을 본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상차림이 꼭 샤브샤브라도 해주시려고요?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묻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표정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아니다. 샤브샤브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귀한 걸 준비했지. 저는 그들에게 시원한 결명자차를 한 잔씩 따라주고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들의 속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부엌 쪽을 힐끔거렸고 아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는 듯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무릎 아프신 건 좀 괜찮으시고요? 그 같은 영양가 없는 질문들을 던져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더 이상 그들의 초조함을 내버려 두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극 배우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듯 비장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주 중요한 대사를 읊는 것처럼 안타깝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이고, 내가 정말 정신이 없네. 너희가 굶주린 배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잔치의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요리를 빼먹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잠깐만 기다리렴. 금방 가져다 줄게. 저는 부엌 찬장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안을 가득 채운 오색 찬란한 라면, 봉지들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그 흉측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마치 명절 선물 세트처럼 포장된 박스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에는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라면들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지요. 저는 그 박스들을 양손에 들고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식탁으로 돌아와 쿵 하는 집 전체가 울릴 것 같은 큰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과 반짝이는 은수저, 그 옆에 놓인 찌그러진 양은 냄비와 휴대용 버너, 그리고 그 가운데 산처럼 쌓인 라면 박스들. 이 완벽하게 부조리하고 기괴한 조합을 마주한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메두사라도 마주한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며느리 소지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며칠 동안 거울을 보며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그 대사를 제 인생 최고의 연기력으로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내뱉었습니다. 얘들아, 4시간이나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배고프지? 저기 찬장에 라면 많으니까 너희들 입맛대로 하나 골라 끓여 먹어라. 우리 지은이는 뭘 제일 좋아하려나? 이 빨간 국물이 좋으니? 아니면 매콤한 비빔면이 좋으니? 어서 골라보렴 마가. 제 말이 끝나고 찾아온 정적은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제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 동석이는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듯 제 얼굴과 식탁 위의 라면, 상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구겨진 종이 인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소지은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제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흥미로운 스펙트럼의 감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스크린과도 같았습니다. 동과 잔치상에 대한 탐욕스러운 기대감으로 발갛게 상기되었던 두 뺨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며 마치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찾아온 것은 완전한 불신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거지? 이건 악몽일 거야. 시어머니가 노망이 드신 게 틀림없어. 라고 말하는 듯한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제 얼굴에 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에 찬 미소를 확인한 순간 불씨는 천천히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피가 몰리며 이번에는 억제할 수 없는 모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곱게 화장한 얼굴 위로 분노라는 감정이 역력히 드러나는 모습은 잘 그린 풍자화를 보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역시 제 아들 동석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길 잃은 아이처럼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장난이세요? 저희 오기 전에 혹시 어디 편찮으셨어요? 아니면 누가 어머니 속상하게 한 일이라도 있었어요? 가엾은 제 아들은 여전히 제가 짓궂은 농담을 하고 있다고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잠시 심술을 부리고 있다고 믿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아내인 소지은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부정하고픈 마지막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연민과 안쓰러움을 느꼈지만 제 계획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온화한 할머니의 가면을 벗지 않은 채 아주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장난이라니? 아들아, 나는 단 한순간도 장난인 적이 없단다. 내 평생 이렇게 진심이었던 적도 없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라면 상자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먹으면 입에서 불이 난다고 소문이 자자한 볶음면 하나를 꺼내 며느리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습니다. 마치 귀한 보석이라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지요. 지난번에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우리 지은이가 그랬잖니. 4시간 걸려온 피곤한 손님한테는 이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따끈한 라면 한 그릇 끓여주는 게 최고의 대접이라고. 그때는 내가 너무 늙고 무지해서 우리 며느리의 그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지 뭐니.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똑똑한 며느리가 요즘 유행하는 최신식 손님 대접법을 이 늙은 시어미에게 친히 가르쳐 준 것이구나 싶어서 내가 그만 무릎을 탁 쳤단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가시는 며느리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라면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줄 알고 혹시나 내 까다로운 입맛에 안 맞을까봐 이렇게 종류별로 브랜드별로 다 준비했지. 이게 다 널 위한 내 정성이란다, 아가. 어서 부끄러워 말고 하나 골라보렴. 오늘은 이 시어머니가 특별히 너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맛있게 끓여주마. 물은 좀 넉넉하게 잡을까? 아니면 자작하게 끓여줄까? 저는 휴대용 버너 위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붓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제 모든 행동에는 나는 내가 한 짓을 단 하나도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내가 했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뒤엎고 소리를 지르며 폭발하고 싶지만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하고 억지로 분을 사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극의 2번째 배우가 등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띵동.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한 타이밍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나, 이 시간에 누구지?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저는 능청스럽게 연기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역시나 제 오랜 친구 옥자 언니가 김치가 가득 담긴 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성순아, 나왔다. 지난번에 내가 담가준 총각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우리 영감이 자꾸만 생각이 난다고 성하길래 내가 염치불구하고 또 얻어가려고 왔지. 옥자 언니는 집 안으로 들어서다 식탁의 광경을 보고는 완벽하게 계산된 세상에서 가장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일부러 온 동네방네 다 들릴 만큼 크고 우렁찼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뭐람? 잔칫날이네, 잔칫날이야. 동네 잔치 열렸구나. 옥자 언니는 식탁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산처럼 쌓여있는 라면 상자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 연기력은 웬만한 중견 배우 뺨치는 수준이었어요. 와, 오늘 라면 파티하는구나.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많은 라면은 내 평생 구경도 못 해봤다. 요즘 신세대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우리 때는 손님 오면 밥하고 국 끓이고 전 부치느라 허리가 휘어나갔는데 세상 참 좋아졌네. 아주 그냥 호텔 뷔페가 하나도 부럽지 않다 얘. 옥자 언니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저는 속으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언니는 제 아들 동석이에게는 좋겠네. 엄마가 이렇게 근사하고 최신 유행하는 파티도 열어주시고 이런 엄마가 세상에 또 어디 있냐? 라고 말하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며느리에게는 더 결정적인 한 방을 아주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복도 많다.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아가씨, 이 많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나도 하나 끓여 먹고 가면 안 될까? 이렇게 귀하고 성대한 잔치 자리인데 나도 한 젓가락 끼워도 되지. 성순아, 나 저기 저 짜장 라면이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외부인의 등장은 며느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야말로 지옥의 문이 열린 것과 같았을 겁니다. 이것이 그저 시어머니의 변덕이나 심술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획된 공개적인 망신주기라는 것을 깨닫게 했을 테니까요. 며느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체면이, 자신의 우아함이 이웃에게까지 낱낱이 공개되고 조롱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옥자 언니에게 승리의 눈짓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이 완벽한 합동 공격은 며느리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라면 파티의 분위기는 이제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옥자 언니의 활용점정과도 같은 대사에 며느리 소지은이 억지로 눌러 담고 있던 분노의 둑이 마침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바닥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쳤고 텅 빈 양은 냄비들이 깡 하는 요란하고 천박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동안 제가 들어왔던 교양 있는 척 내숭을 떨던 어떤 목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날카롭다 못해 귀가 찢어질 듯한 히스테리가 가득 찬 비명이었습니다. 곱게 포장되어 있던 강남 사모님 같은 교양과 체면이라는 껍데기가 산산조각 나며 완전히 벗겨져 나간 날 것 그대로의 분노와 증오가 담긴 목소리였지요. 지금 저희를 뭘로 보시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유치하고 저급한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딴 라면 쪼가리나 대접받으려고 그 지옥 같은 주말 고속도로를 4시간이나 운전해서 온 줄 아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분함과 이웃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감히 시어머니 따위가 자신을 조롱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그녀의 발악을 조용히 아주 흥미롭게 감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게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고 느꼈는지 분노의 화살을 만만한 제 아들 동석이에게로 돌렸습니다. 당신은 뭐해? 돌부처처럼 거기 서서 구경만 할 거야? 당신 어머니가 당신 아내한테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역시 당신도 당신 어머니랑 똑같은 사람이야. 아들은 아내의 날 선 고함과 제 차가운 시선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며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 그동안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드러낸 적 없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왔던 천박한 본심을 거침없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돈 준다고 사람 불러다 놓고 이게 무슨 짓이세요? 네, 5천만 원. 어머님 평생 모아도 다시는 못 만져볼 그 큰 돈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그 비싸고 좋은 강릉 호텔 예약도 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랑했던 그 힐링 여행도 눈물을 머금고 취소하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까지 대동해서 한 걸음에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고작 이런 대접을 하세요?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말든가.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결국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귀에는 5천만 원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상냥하고 인자한 할머니 가면은 산산조각 내어 던져버린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장난? 모욕? 비참? 내 입에서 그런 고상한 단어들이 나오니 참으로 우습고 기가 막히는구나.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사냥감을 몰아세우는 늙은 암사자처럼 며느리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눌린 며느리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4시간을 걸려 갈비찜에 잡채, 도라지나물에 시금치나물, 내가 좋아하는 연근조림까지 내 허리가 부서져라 만들어 바리바리 싸들고 너희 집에 갔을 때 땀으로 온몸이 젖고 다리가 풀려 지쳐 소파에 앉아있는 이 늙은 시어미에게 너는 뭐라고 했지? 어디 한번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보거라. 제 서늘한 질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읊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시면 저기 찬장에 라면 있으니까 하나 끓여 드세요. 바로 내가 나한테 똑같이 말했다. 그때는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하고도 현대적인 효도 방식이었고 지금 똑같이 내가 당하니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저급하고 유치한 모욕이니 내 딴에는 너한테 배운 대로 이 시대의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최고의 대접을 해준 건데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 너한테는 그게 예의고 나한테는 예의가 아니더냐? 아니면 나는 사람도 아니더냐? 제 말이 하나하나 쐐기처럼 박힐 때마다 제 아들 동석이의 표정은 점점 더 일그러져 갔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텅 빈 식탁에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던 어머니의 쓸쓸한 뒷모습, 라면이 갑자기 드시고 싶었다고 아주 맛있게 끓여드렸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던 아내의 얼굴. 아들은 모든 상황을 깨닫고는
깊은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 박동석,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세상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할 내 아들이라고. 내 어미가 그런 푸대접을 받는 것을 뻔히 보고도 내 아내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그렇게 쉽게 넘어갔지. 아들이라면,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라면 그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사람의 도리인지 제대로 바로잡았어야지. 그것이 내가 했어야 할 최소한의 도리였고 너의 가정을 지키는 길이었다. 아들은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죄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이제 이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치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5천만 원 말이다. 나는 정말로 내 모든 진심을 다해 너희를 위해 주려고 했다. 그 말에 꺼져가던 불씨처럼 며느리의 눈이 다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 그 동아줄을 놓지 못하는 가련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희망의 동아줄을 제 손으로 직접 아주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끊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너희는 내 돈을 받을 자격이 추호도 없구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부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공경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아끼고 모은 피 같은 돈을 단 한 푼도 줄 수는 없지. 저는 창백하게 굳어버린 며느리를 향해 희미한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힐링이 필요하다고 했었지. 며느라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말이 100번 맞더구나.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한 나에게도 이제는 힐링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그 돈 5천만 원은 내가 내 힐링 여행 가는데 전부 쓰기로 오늘 아침에 마음먹었다. 내 덕분에 아주 좋은 생각을 했으니 참으로 고맙기 그지없구나.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불렀지만 모든 것은 끝난 뒤였습니다. 저는 식탁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잔치상은 이걸로 끝났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보거라. 갈 길이 4시간이나 되니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야지. 저녁 시간이라 차가 더 막힐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라면 봉지 하나를 주어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 혹시 가는 길에 배고플지 모르니 여기 있는 라면이라도 몇 개 싸가려무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제 말은 완벽한 승리 선언이자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한 판결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체면도 그 무엇 하나 얻지 못한 채 완벽하게 패배한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옥자 언니는 옆에서 통쾌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보란 듯이 아이고 속 시원하다 라고 중얼거렸고 제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통쾌하고도 씁쓸하기 짝이 없는 라면 파티는 그렇게 저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마지막 판결은 그 자체로 완벽한 추방령이었습니다. 가서 라면이나 싸 가려무나라는 제 말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5천만 원짜리 잔치상의 최종 메뉴였고 그들이 치러야 할 모욕의 대가였습니다. 며느리 소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타오르던 얼굴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넋이 나간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어요. 제 아들 동석이는 죄인처럼 푹 숙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축 처진 것을 보니 아들로서의 죄책감과 남편으로서의 무력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수치심이 그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느껴져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연민을 외면했습니다. 지금의 이 혹독한 시련이 앞으로 제 아들이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데 꼭 필요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옥자 언니는 제 옆에서 보란 듯이 팔짱을 끼고 서서 그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이 연극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또 다른 연출가처럼요. 아들 내외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고 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는 패잔병의 모습처럼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옥자 언니와 함께 현관문 앞에 서서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제 쪽을 돌아보지 않았고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지 벽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도착하자 옥자 언니는 그들의 등 뒤에 대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가씨, 너무 서운해 마. 다음에 올 땐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김치라면 끓이는 법 가르쳐 줄게. 오늘 아주 큰 거 배우고 가네.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하고 경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저와 옥자 언니는 서로를 마주보고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성순아, 내 덕에 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다. 속이 다 후련하네. 언니는 제 등을 두드리며 연신 통쾌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웃음 뒤에 찾아오는 씁쓸함으로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옥 같은 침묵이 흐르는 차 안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4시간의 여정은 그들에게는 아마 40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처음 1시간 동안은 차 안에 그 어떤 소리도 없었겠지요. 라디오도 음악도 없이 오직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스치는 소리와 내비게이션의 기계적인 목소리만이 그들의 동행이었을 겁니다. 동석이는 죄인처럼 운전대만 붙잡고 있었을 테고 며느리는 창밖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분노를 사귀고 있었을 테지요. 그 차 안의 공기는 아마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무겁고 유독가스보다 더 지독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며느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것은 반성이나 사과가 아니었겠지요. 모든 책임을 제 아들에게 돌리는 비난과 원망이 가득한 독설이었을 겁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무능해서, 당신이 우유부단해서, 당신 어머니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이 꼴을 당한 거라고. 당신만 똑바로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그깟 늙은이 하나. 컨트롤 못해서 5천만 원을 날려? 당신 같은 남자랑 사는 내 인생이 불쌍하다, 정말. 아마 이런 식의 상대를 핥히고 상처내는 말들을 쏟아냈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아들 동석이도 예전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겪은 충격과 수치심은 그동안 아내의 기에 눌려있던 그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을 테니까요. 내 탓? 지금 이 상황이 내 탓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잖아. 너 우리 어머니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감히 어떻게 4시간을 달려온 어른한테 라면을 끓여 먹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사람이냐? 아마 제 아들은 평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겠지요. 그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을 겁니다. 돈 문제, 양가 부모님 문제, 서로에 대한 존중 문제까지. 그들의 화려한 아파트와 값비싼 차, 명품 옷으로도 감출 수 없었던 그들 관계의 민낯이 그 좁은 차 안에서 처참하게 드러났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그들은 자신들의 성과 같았던 집으로 돌아갔을 테고 그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차갑고 텅 빈 상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옥자 언니와 매일 통화하며 그날의 승리를 곱씹었고 정말로 힐링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터넷으로 크루즈 여행 상품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 7박 8일 크루즈. 화면에 떠 있는 화려한 사진들을 보니 정말로 그 5천만 원을 나를 위해 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내외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공은 이제 그들에게 넘어갔으니까요. 사건이 있고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하고 몇 번을 묻자 마침내 아주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아들 동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동석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서럽게 울부짖는 것 같은 그 소리에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들은 겨우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하대했던 것들을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두려워 애써 외면하고 방관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태어나서 가장 크게 아내와 싸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5천만 원을 날려버린 저와 제 아들을 원망하며 며칠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고해성사는 길고도 처절했습니다. 모든 말을 마친 아들은 다시 흐느끼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고 단호하지만 어머니로서의 연민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아들아. 사내는 그렇게 함부로 눈물을 보이는 게 아니다. 제 말에 아들이 울음을 그치려 애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은 지금 이 순간의 내 감정일 뿐 아무것도 바꾸거나 해결하지 못한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물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뼈저리게 느낀다면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보여라. 저는 아들에게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아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우리 모두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스스로 깨닫고 진심으로 내게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어다. 내가 설득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녀 스스로가 깨닫게 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너는 내 자신에게 물어라. 내가 앞으로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고 어떤 아들이 되어야 할지를. 그 답을 찾아서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기 전까지는 나도 너를 아들로 볼 생각이 없다. 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내 몫이다, 동서가.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새살이 돋아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길고 긴 싸움의 이막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이후 저는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해방감과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찬 사람처럼요.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정말로 힐링 여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옥자 언니와 함께 떠나는 4박 5일간의 제주도 특급 호텔 여행. 지중해 크루즈는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서는 그 어떤 여행보다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보란 듯이 제 SNS 계정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언니와 저는 마치 20살 처녀들처럼 행동했어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이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칼질을 하며 와인을 마시는 사진, 최고급 스파에서 가운을 입고 나란히 누워 마사지를 받는 사진, 해변의 카페에 앉아 칵테일을 마시며 활짝 웃는 사진까지 모든 사진에는 저의 행복과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마다 아주 정성스럽게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해시태그 내 인생 최고의 힐링, 해시태그 역시 돈이 최고네, 해시태그 아들보다 친구가 낫다, 해시태그 며느리 덕분에 호강, 해시태그 5천만 원짜리 라면 먹으려다, 해시태그 제주도 VVIP 입성. 이것은 그저 즐거움을 과시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현대적인 방식의 심리전이었어요. 저는 아들 내외가, 특히 며느리가 제 SNS를 샅샅이 염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리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제가 쓰는 문구 하나가 그들에게는 비수처럼 날아가 가슴에 박힐 것이라는 것도요. 너희가 걷어찬 돈으로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나는 너희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다. 오히려 더 행복하다. 라는 메시지를 저는 아주 세련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옥자 언니와 함께 제주시의 가장 유명한 흑돼지 식당에 갔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두툼한 고기를 보며 며느리에게 대접하려 했던 갈비찜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접 구워 먹는 이 흑돼지 한 점이 그 어떤 잔치상보다도 더 달고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4박 5일이 지나고 저는 완전히 재충전되어 김포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의 여독을 풀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동안 아들에게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들이 제게 받은 숙제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나 우편물이 올 시간이 아니었기에 저는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두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아들 동석이와 며느리 소지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없는 척해야 하나. 하지만 화면 속 두 사람의 모습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아들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얼굴이 수척했고 며느리는 그 화려하고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명품 가방은 보이지 않았고 두 손에는 대신 무언가 무거운 짐들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치에는 최고 등급임을 증명하는 라벨이 붙어 있는 거대한 한우 선물 세트와 살아있는 전복이 가득 담긴 아이스박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진한 한약재 냄새가 섞인 토종닭 백숙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지난번 그들이 올 때 사왔던 성의 없는 롤케이크와는 차원이 다른 그들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들어간 진심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문에 기댄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먼저 입을 열 차례였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침묵의 무대 위에서 그들이 어떤 연기를 펼칠지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한참이나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입술만 달싹일 뿐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며느리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다시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앞에 엎드리듯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허리를 굽힌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모기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지난번처럼 분노나 억울함 때문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고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사과는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여구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어설프고 투박하고 그래서 더 진짜 같은 사과. 제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제발 어머니가 이 사과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마지막 장이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그들의 방문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가 끝나고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며느리의 굽은 등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과가 진심일까?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또 다른 연기일까? 만약 연기라면 나는 또다시 속아 넘어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잊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지요. 저는 바닥에 놓인 한우 세트와 전복, 그리고 김이 피어오르는 백숙 냄비를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저것들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흘렸을 시간과 노력, 그리고 고민의 흔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아들이 며느리를 설득하고 함께 시장을 보고 밤새 백숙을 고아내며 나눴을 대화들이 저 냄비 안에 모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심을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들고 있던 백숙 냄비를 제 손으로 직접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팔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 무게는 그들의 사과의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퉁명스럽지만 거부의 뜻은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오너라. 제 허락이 떨어지자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사형을 면한 죄수처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데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라면 파티가 열렸던 바로 그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풍경은 그때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이리 다오. 내가 그릇에 담을 테니. 제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제게서 국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할게요. 어머님은 앉아만 계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주 익숙하고 호흡이 잘 맞는 모습으로 제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그릇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한우의 포장을 뜯어 가장 좋은 부위만 골라 접시에 담았고 며느리는 백숙의 살코기를 먹기 좋게 발라 제 앞에 그릇에 수북이 쌓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등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아들에게 내주었던 숙제의 결과물이구나. 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내 몫이다. 제 아들은 그 숙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곧 식탁 위에는 그들이 준비해온 음식들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지난번 모욕감과 분노로 가득 찼던 그 식탁 위에 놓였던 라면, 상자와 텅 빈 냄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의 시간과 노력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긴 진짜 잔치상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옥좌에 앉는 여왕처럼 식탁의 가장 상석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양옆에 마치 저를 보자 하는 신하들처럼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은 채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지난번의 그것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지난번의 침묵이 폭풍전야처럼 서로를 핥히고 상처내기 위한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면 오늘의 침묵은 이제 막 큰 수술을 마친 환자의 상처가 조심스럽게 아물기를 기다리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식기들이 조용히 부딪히는 소리, 음식을 씹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제 그릇에 제일 먼저 올려준 큼지막한 닭다리 살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푹 고아낸 듯 닭고기 살은 씹을 필요도 없이 혀 위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입안 가득 진한 국물의 향과 함께 인삼과 대추의 향긋한 내음이 퍼졌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그 안에는 분명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부엌일이라고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했을 며느리가 이 한 그릇에 백숙을 끓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가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두어 번 끄덕여 주었습니다. 제 표정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저의 그 작은 움직임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조금 푸는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아들은 제 밥그릇이 비기 무섭게 새밥을 퍼주었고 가장 비싸 보이는 한우의 살치살 부위만을 골라 제 앞에 불판 위에 정성껏 구워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살아있는 전복을 숟가락으로 능숙하게 떼어내 버터에 구운 뒤 제 그릇에 올려주며 어머님, 뜨거우니 조심해서 드세요 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물잔이 비는 일은 결코 없었으며 제가 특정 반찬에 한 번이라도 더 젓가락을 가져가면 말없이 그 반찬 그릇을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든 만회하려는 절박함과 함께 이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중과 조심스러움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길었던 식사를 거의 마쳐갈 때쯤 저는 이 무거운 침묵의 장막을 걷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게 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이 어색한 침묵 속에 갇혀버릴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작은 소리에 아들과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차례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지난 일에 대한 질책이나 원망이 아닌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준이는 잘 있느냐? 할머니 보고 싶다는 말은 안 하고? 그 질문은 얼어붙었던 우리 관계의 강물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생각은 없다. 너희가 진심이라면 다시 시작해볼 의향이 있다는 저의 신호이자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정말이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환하게 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것처럼 들떴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요. 매일 할머니 집에 언제 가냐고 졸라요. 어머님이 제주도 여행 가신 사진 보고는 자기도 할머니랑 비행기 타고 싶다고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다음에는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손주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들의 회사 이야기로 며느리가 최근에 시작했다는 꽃꽂이 수업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제가 며느리의 허영심을 꿰뚫어 보며 속으로 혀를 차거나 아들의 무능함을 답답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얇고 투명한 유리벽 같은 것이 존재했고 우리는 서로가 그 벽을 의식하며 혹시라도 상처가 덧날까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서로를 단절시키는 불쾌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예의와 서로에게 받은 상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존중으로 만들어진 아주 건강하고 단단한 거리감이었습니다. 저는 살가운 거짓 친밀함보다 차라리 이 존중 어린 거리감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만하면 됐다. 나머지는 내가 하마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해야 합니다. 어머님은 부디 들어가서 편히 쉬세요. 그녀는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고 제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깨끗하게 싱크대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거지가 아니라 그녀가 제게 바치는 반성의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자 그들은 현관에서 다시 한번 제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로 꺾인 그들의 허리에는 이제는 완벽하게 정리된 관계의 서열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며느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와 그들이 떠나고 난 뒤의 고요함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정성의 흔적들이 미처 다 먹지 못한 음식들이 온기를 잃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번 길고 긴 싸움에서 저는 5천만 원이라는 제 노후 자금을 지켰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며느리의 버르장머리를 완전히 뜯어고쳤으며 아들에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가장 큰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존엄성의 완벽한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처분에 기대어 사는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당당한 주인이자 제 가정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키는 어른으로서의 제자리를 제 손으로 직접 되찾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부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거짓된 살가움으로 포장된 관계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어쩌면 평생 이 존중 어린 거리감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며느리는 그리고 제 아들은 두 번 다시 저를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못할 겁니다. 라면 한 그릇이 불러온 이 지독하고도 통쾌했던 전쟁은 우리 가족 모두의 뇌리에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새겨놓았으니까요. 어쩌면 그 라면은 제 며느리가 그녀의 인생에서 먹은 가장 비싸고도 쓴 교훈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입에 대어보지도 못한 채로 말이지요. 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와 부모의 마음을 가르쳐준 그 교훈이야말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진짜 5천만 원짜리 유산이 될 겁니다. 새벽 6시 어김없이 머리맡에 둔 낡은 휴대폰이 부르르 몸을 떱니다. 알람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의 기침 소리보다 자식의 첫 울음소리보다 더 제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소리. 바로 아들 도연에게서 오는 오늘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시죠? 유나 어제부터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보고 싶어 했다는 말은 언제나처럼 덧붙이는 양념 같은 것이죠. 그 말의 진짜 뜻은 오늘도 당연히 출근하셔서 손주 돌보고 집안일 하셔야 합니다라는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지시나 다름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아요. 제가 답을 하든 안 하든 1시간 뒤에 그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 사람은 저일 테니까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 찬물로 겨우 세수를 마쳤습니다. 거울 속에는 푸석한 얼굴에 희끗한 머리가 엉망인 늙은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이름 박경자는 희미해지고 그저 누구의 엄마 유나 할머니로만 불리는 살. 그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방으로 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넘기듯 마셨습니다. 아들 집에 가면 어차피 제 몫의 밥상은 없을 테니 이렇게라도 속을 채워둬야 하루를 버틸 수 있거든요. 옷이라고 해봐야 무릎 나온 낡은 바지에 색바랜 티셔츠뿐. 어차피 온종일 집안일에 시달릴 텐데 좋은 옷은 입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채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한 곳은 번쩍이는 새 아파트 단지. 제 집보다 2배는 넓고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그곳은 아들의 성이었고 저는 그 성에 고용된 이름 없는 하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마자 제 예상이 한치도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거실에는 어젯밤 아들 내외가 시켜 먹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뚜껑이 열린 채 뒹굴고 있었고 소파 위에는 벗어 던진 옷가지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파 한가운데 며느리 서윤이가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 화면에 코를 박고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건네는 인사가 저를 반깁니다. 저는 대꾸 없이 현관에 벗어둔 제 낡은 신발을 구석으로 밀어넣고 서윤이가 벗어 던진 옷가지부터 개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출근 도장이자 업무 시작을 알리는 의식 같은 것이었어요. 아, 어머니.
유나 기저귀 갈아야겠네요. 저기 설거지 좀 해주시고요. 분리수거도 오늘까지인데. 서윤이는 소파에 누운 채로 마치 리모컨으로 로봇 청소기를 조종하듯 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유나 방으로 들어가자 아이는 저를 보고 방긋 웃으며 팔을 뻗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온전한 애정을 가진 존재로 반겨주는 것은 이 어린 손녀딸 뿐이었어요. 아이를 안아들자 달콤한 분유 냄새와 함께 묵직한 기저귀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엉덩이를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동안 저는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 아이를 돌보는 와중에도 제 할 일은 태산이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세탁기를 2번이나 돌리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잠시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려는데 서윤이가 날카롭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소파에 앉으시기 전에 바닥부터 좀 닦아주세요. 유나가 기어다니는데 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2돌 지난 유나의 얼굴이 아른거려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닦으며 제 눈에서 흐르는 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도연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들 내외의 외출 준비가 시작되었죠. 욕실에서는 향수 냄새와 헤어스프레이 냄새가 진동하고 안방에서는 이 옷 어때? 이 귀걸이가 낫지 않아? 하는 들뜬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 저나 유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마치 저희는 그 집에 존재하지 않는 가구처럼 그들의 화려한 외출을 위한 배경처럼 존재할 뿐이었어요. 한껏 치장을 마친 며느리가 거실로 나오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중요한 부부 동반 모임 있어서 좀 늦을 거예요. 아들 도연이 역시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거들더군요. 엄마, 유나 저녁 먹이고 잘 재워줘. 우리 없다고 울리지 말고. 그 누구도 제게 식사는 하셨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밤을 위해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유나를 겨우 재우고 나니 시계는 밤 10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마디마디가 쑤시고 텅 빈 위장은 쓰리다 못해 아파왔습니다. 부엌으로가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제 입으로 들어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먹다 남긴 반찬 몇 가지와 요리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 뿐. 이 집의 모든 음식을 제 손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제 몫은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서러웠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치킨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도연이가 퇴근길에 사온 것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기름지고 맛있는 날개와 다리는 흔적도 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퍽퍽한 닭가슴살 2조각만이 상자 구석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굶다시피 한 저에게는 그것마저도 감지덕지한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큰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딱딱했지만 허기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우물거리며 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달칵! 소리 없이 현관문이 열리고 약속에서 돌아온 며느리 서윤이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닭가슴살과 제 입가를
번갈아 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벌레라도 보는 듯한 경멸적인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시선은 제 손에 들린 닭가슴살 조각에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훔친 것처럼. 그거 저희 내일 먹으려고 남겨둔 건데. 세상에,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입안에 있던 닭가슴살을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딱딱하고 퍽퍽한 살점이 마치 돌덩이처럼 목구멍에 턱 걸려버린 기분이었지요. 고개를 들어 며느리 서윤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어머니, 배고프셨어요? 하는 걱정이나 다른 거 데워드릴까요? 하는 친절함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소유물을 허락도 없이 건드린 침입자를 향한 차갑고 날카로운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서윤아, 이게...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처럼 더듬거렸어요. 온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팠다. 그리고 이건 다들 안 먹는 퍽퍽한 살이라 버리는 것인 줄 알았다. 그렇게라도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 모멸감이 현실이 아니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서윤이는 제 구차한 변명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한쪽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가르치듯 말하더군요. 어머님, 배고프신 거랑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저희도 나름의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남의 음식을 드시면 저희 계획은 어떡해요? 내일 점심에 도연 씨랑 간단히 데워서 때우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남의 음식? 그 단어가 다시 한번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요. 이곳은 이제 내 아들 집이 아니라 아들 내외의 집이었지요. 제가 들인 쌀로 밥을 짓고 제가 사다 놓은 식재료로 반찬을 만들어도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것을 이용해 밥상을 차리는 하녀일 뿐, 그 음식에 대한 권리는 조금도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수십 년 묵은 설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평생을 참고 또 참아왔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도연이 어미다.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식어 빠진 닭 한 조각 먹은 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이더냐? 제 목에서 터져나온 것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 평생 자식 앞에서 이토록 격한 소리를 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에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 전체에 대한 항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폭발에 서윤이는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더 높은 톤으로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소리 지를 일이에요? 당연히 잘못하신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의 물건에 손 뗄 때는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에요? 저희 집엔 저희 집 규칙이 있는 거라고요. 규칙, 예의. 그럴듯한 단어들로 포장된 그녀의 말은 결국 당신은 이 집의 이방인이니 주제를 알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비싼 정장이 구겨진 것도 모른 채 피곤에 절은 아들 도연이가 나왔습니다. 그의 미간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지요. 서윤이는 도연이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연기하는 배우처럼 돌변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순식간에 붉어졌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가녀리게 떨렸어요. 오빠, 나 좀 봐.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어머님이 우리 먹을 치킨을 말도 없이 드시고는 내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잖아. 나 너무 무섭고 서러워. 저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기가 막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닭 도둑 취급을 한 것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내 아들아, 내 어미의 억울함을, 저 여자의 거짓말을 알아채 다오. 하지만 아들의 눈은 저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귀찮고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습니다. 도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이건 정말 오해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저를 향한 노골적인 원망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그가 제 손을 잡고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찰나의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정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게 무슨 소란이야. 서윤이 흥분했잖아.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은 온전히 서윤이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 상처, 제 모멸감, 제 수십 년의 헌신은 그의 안중에 없었어요. 오직 피곤한 자신과 흥분한 아내의 심기를 거스른 늙은 어머니를 이 공간에서 격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은 일단 좀 가 계셔. 가서 좀 쉬시라고. 서윤이 진정해야 하니까. 그는 저를 현관 쪽으로 거칠게 밀었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버둥 칠 기력도 소리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가 현관문을 열고 제 등을 문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제 맨살에 와 닿았습니다. 도연아, 애원하듯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들은 제 얼굴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쾅! 차가운 철문이 제 바로 앞에서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이어서 달칵하는 디지털 도어록의 기계음이 제 심장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파트의 싸늘하고 긴 복도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주를 돌보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던 그 집에서 저는 식어 빠진 닭가슴살 한 조각을 훔쳐먹은 죄로 쫓겨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의 하강 버튼을 누를 힘도 없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서러워서, 분해서, 그리고 단 한 평의 내 공간도 없이 쫓겨난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의 발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척거리며 일어나 눈물을 소매로 아무렇게나 닦아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패배한 늙은이의 모습이었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서자 칼날 같은 밤 공기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패배한 것이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저는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내 발로 저 문지방을 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들이 나를 버렸듯 나도 이제 저들을 버릴 것이라고. 자정이 넘은 시각의 버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묵묵히 달렸고 저는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젊은이들, 다정하게 팔짱을 낀 연인들, 야식을 사들고 종종 걸음으로 귀가하는 사람들. 세상은 저마다의 이야기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안에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았어요. 1시간이 넘게 걸려 겨우 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있는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서 스산하기 그지없었지요.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제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순간 싸늘하고 묵은 공기가 제 얼굴을 확 덮쳤습니다. 며칠을 비운 집은 온기 하나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영화 필름처럼 한 장면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의 시집와 남편과 함께 이 집의 터를 잡았지요. 남편은 성실했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나가 억척같이 돈을 벌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덜컥 도연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뻐한 것도 잠시, 남편은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10년 저는 남편 병수발과 아들 뒷바라지를 하며 제 청춘을 몽땅 갈아 넣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제 옷 한 벌, 제 신발 한 켤레 사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채소를 사다 반찬을 만들고 남들이 버리는 가구들을 주워다 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도연이를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어여쁜 며느리를 얻어 저번적이는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내 고생이 드디어 끝났다고 이제 아들 덕 좀 보며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을까요? 편안한 노후 대신 저를 기다린 것은 무급 가사도우미라는 새로운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저는 단 한 번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밥을 차리고 그들의 빨래를 하고 그들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그 집에서 닭가슴살 한 조각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퍽퍽한 닭가슴살. 제 인생이 꼭 그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름지고 맛있는 부위는 언제나 남들의 몫이었지요. 제게 허락된 것은 언제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퍽퍽하고 맛없는 부위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먹다 남긴 것을 아까워하며 제 배를 채웠고 남들이 베푼 동정을 감사히 여기며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회한과 분노가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저의 지나간 시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빛바랜 흑백 졸업 앨범,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한 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웃고 있는 18배 제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수줍은 얼굴로 하얀 면사포를 쓰고 있는 21살의 새색시가 있었고 아들 도연이를 처음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25의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들은 모두 박경자였습니다. 도연이 엄마 이전에 박경자라는 자기 이름 석자를 가진 꿈 많고 웃음 많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그 이름을 잃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제 자신을 지우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재단에 저를 제물로 바쳐왔던 걸까요? 박경자. 저도 모르게 제 이름 석자를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텅 빈 집안에 제 목소리가 어색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더는 남들이 먹다 남긴 퍽퍽살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 내 재산, 내 인생의 소유권을 온전히 되찾겠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는 시간이 지나자 차갑고 예리한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지독한 어둠도 이제 걷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씻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늙은 여자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으로 가 평생 아껴두기만 했던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준 고운 빛깔의 실크 블라우스와 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아들의 번호를 차단했던 바로 그 전화기였지요. 저는 떨리지 않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국민은행입니다. VIP 상담실 연결 부탁합니다. 박경자 고객입니다.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독립을 선언하는 첫 번째 포성이자 새로운 박경자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은행의 VIP 라운지는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별세계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카펫은 발소리마저 삼켜버렸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원두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아 있으니 어젯밤 아들 집의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제 모습이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 직원이 공손한 태도로 제 앞에 앉아 자신을 제 전담 자산관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박경자 고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도와드렸던 김민수 대리입니다. 무슨 일로 찾아주셨는지요? 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이 찬 손을 닦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금융 자산 현황을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금, 펀드, 보험, 연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김 대리는 제 단호한 태도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제 요청대로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깔끔하게 정리된 명세서를 여러 장 출력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빼곡하게 찍힌 숫자들. 그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찬 바람을 맞으며 번 돈이었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며 남겨준 마지막 사랑이었으며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저희 왕국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저 막연히 노후의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정도는 되겠거니 생각했을 뿐, 이 돈을 온전히 저를 위해 쓰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요. 그 숫자를 보고 있자 어젯밤 며느리의 경멸적인 눈빛과 아들의 비정한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돈 한 푼 없는 늙은이, 자신들에게 얹혀 사는 식충이 취급을 했습니다. 저는 명세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돈이, 이 숫자들이 이제부터 저의 무기이자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고객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포트폴리오에 급한 변동사항은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요, 문제 없어요. 오히려 아주 잘 됐습니다. 저는 김 대리의 말을 자르고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가진 부동산을 모두 처분해서 현금화한 뒤 이 계좌로 전부 합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산을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아들일지라도 단 1원도 인출하거나 손댈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 단호한 말투에 김 대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는 제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가 신탁 상품의 종류와 법적 안전장치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은행을 나온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인터넷을 뒤져 자산관리 및 상속 분야에서 가장 승소율이 높다는 법무법인과 금매를 가장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부동산 중개법인의 연락처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네, 법무법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산 신탁 및 유언장 작성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고 싶은데 가장 빠른 시간으로 예약을 잡아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며 대표 변호사님은 상담료가 상당히 높으신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확고한 목소리에 직원은 곧 정중하게 네, 고객님. 일정을 확인하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중개법인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매로 처분하고 싶은 부동산이 2건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역세권의 5층 상가 건물입니다. 수수료는 원하시는 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와 연결해 주십시오. 제 말을 들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흥분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역시 돈의 힘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어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든 약속을 일사천리로 잡고 나니 오후가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제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 그리고 빼곡하게 쌓인 문자 메시지. 모두 아들 도연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유나 오늘 유치원 발표회인데 할머니 꼭 와야 한다고 했잖아. 왜 안 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연락 좀 줘.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잖아. 걱정이라는 단어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 걱정되는 것이겠지요. 그 이기심이 훤히 들여다보여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차단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에 망설임 없이 얘를 눌렀습니다. 화면에서 도연이의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제 목을 짓누르던 무거운 쇠사슬 하나가 끊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시끄럽게 울릴 것이 뻔한 집 전화의 선까지 뽑아버렸습니다. 고요함,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닌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의 갑옷이라 생각하며 아껴두었던 옷을 차려입고 약속 시간에 맞춰한 대형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통유리로 된 번쩍이는 회전문을 열고 들어가자 잘 훈련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안쪽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TV 경제 채널에서 본 듯한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인상의 남자가 들어와 자신을 금매 전문 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경자 고객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VVIP 고객님들의 자산 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 관련 서류 전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제가 사는 압구정의 아파트와 남편이 유산으로 남겨준 신사동의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두 곳 모두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알짜배기 매물이었지요. 팀장은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더니 감탄과 탐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야, 고객님. 정말 대단한 자산을 가지고 계셨군요. 이건 정말 어금 매물입니다. 시간을 갖고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최고가를. 시간이 없습니다, 팀장님. 저는 그의 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최고가가 아닙니다. 물론 죗값을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예요. 이 부동산들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아무런 뒤탈 없이 현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저의 확고한 태도에 팀장은 잠시 저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수룩한 노인을 상대로 한몫 챙기려던 사냥꾼의 눈빛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물급 고객을 대하는 전문가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뜻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VVIP 고객 리스트에 이 매물을 비공개로 올리고 가장 자금력이 확실한 매수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시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속 중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이름 석자를 쓰고 도장을 찍는 순간 지난 수십 년간 저를 얽매였던 과거의 집과 완벽하게 결별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어제 예약해둔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은 그 위용만으로도 저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중후한 분위기의 대표 변호사 사무실, 저를 맞이한 것은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날카로운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던 바로 그 유명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따뜻한 차를 한 잔 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님 본인의 삶을 되찾으시겠다니 법률가이기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순간 울컥했지만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님, 제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서 두꺼운 법전을 꺼내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언대용 신탁이 가장 적합합니다. 어머님께서 가진 모든 재산, 즉 부동산을 처분한 현금과 금융자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탁 계약서에 아주 상세한 조항들을 넣는 것이지요. 첫째, 어머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이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원금 인출 권한은 오직 수익자인 어머님, 박경자 여사님 한 분에게만 귀속됩니다. 둘째, 자녀분들을 포함한 그 어떤 제3자도 이 신탁 재산에 대해 압류나 상속을 주장할 수 없도록 방어 조항을 넣을 겁니다. 셋째,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장례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신탁 재산 잔액 전부는 어머님께서 지정하시는 공익재단에 즉시 기부되도록 명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분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송조차 매우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고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 미래를 지켜줄 철옹성이 눈앞에 세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법률 절차를 변호사에게 위임했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눌렀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책임감과 의무감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공적인 절차를 마친 뒤 저는 허름한 동네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쌍화차의 달콤 쌉쌀한 향기가 가득한 곳. 그곳에는 제 유일한 친구 영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하며 온갖 고생을 같이 겪어낸 제게는 친자매나 다름없는 친구였지요. 경자야,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그 잘난 아들 녀석이 또 무슨 짓을 했구나. 영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저는 영희 앞에 앉아 지난 이틀간 있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퍽퍽한 닭가슴살 한 조각으로 시작된 모멸,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던 밤의 비참함, 그리고 은행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내린 제 인생의 중대한 결심까지. 제 이야기가 끝나자 영희는 쌍화차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몹쓸 것들, 천하의 벼락 맞을 것들, 지 애미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그 며느리년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놓고 와야지. 영희는 당장이라도 아들 집으로 쫓아갈 듯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는 그런 영희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영희야, 이제 됐어. 그렇게 감정적으로 싸우는 건 내가 지는 거야. 나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싸울 거야. 그제야 영희는 제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더니 이내 제 손을 마주 꽉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경자야, 정말 잘 생각했다. 100번, 1000번 잘했다. 내 인생, 이제라도 찾아야지.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경자. 친구의 따뜻한 위로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영희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서러움과 비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후련함과 다행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마주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법의 방패와 제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단 한 명의 동지가 곁에 있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선포한 후 며칠간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집 전화선을 뽑아버린 제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지요. 저는 그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을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책장에 꽂혀 있던 낡은 소설책들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며 읽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쏘아 올린 공은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게 마련이고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은 분명 저를 찾아낼 것이고 그때는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제가 짐작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저는 아들 녀석이 홧김에 집으로 쳐들어오거나 딸 민서가 울며불며 매달리리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직접 공격하기 전에 제 주변을 맴돌며 탐색하는 보다 교활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창가에 앉아 시들어가던 군자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거실을 채우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 세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제가 계약한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 팀장이 내렸고 뒷좌석에서는 50대쯤으로 보이는 누가 봐도 부티가 흐르는 중년 부부가 내렸습니다.